지금으로부터 2002년 1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금은 회계상으로 온스당 422달러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173년 법정 가격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은 온스당 4,600달러를 훌쩍 넘는다. 계산해보면 이 금은 현재 가치로 12,000억 달러가 넘는 숨겨진 자산이지만 장부상 가치는 겨우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공식 평가액과 시장 가격 사이에 100시주 조 원이 넘는 격차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만약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차이를 하루아침에 공식 재평가를 통해 메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건 투기나 소문이 아니다. 이미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종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는 동안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피하며 빠져나갔다. 1월 5일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00별 영행 2호를 통해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미국 시민들은 온스당 2,670달러의 금을 넘기도록 강요받았고 9개월 후인 1934년 1월에 정부는 같은 금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35달러로 재평가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익은 69%였고 반면 그 금을 넘긴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5,670달러를 받았지만 정부는 곧바로 그 금의 가치를 35달러로 다시 낮췄다. 즉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1월 5일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 가능성을 차단하는 금문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금값은 공식적으로 온스당 35달러였고 9년 만에 시장 가격은 850달러로 폭등했다. 이는 2239%의 이익이었으며 금을 실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려 23배의 부를 늘렸다. 반면 달러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뒤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부채가 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정부는 4단계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 패턴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2차례 실행되었으며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네 번째 단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패턴은 결코 복잡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네 단계가 각각 등장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패턴을 명확히 알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과 그 불가피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대략 90%에서 130% 사이에 이른다. 전쟁, 금융위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출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채는 쌓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정부는 수치를 계산하고 참혹한 진실을 깨닫는다. 이 부채는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세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붕괴한다. 경제 성장은 부채 증가보다 느리며 돈을 더 찍어 갚는 것도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화폐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결국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더 이상 쓸 수 있는 전통적 해결책이 없는 상태,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달러가 신뢰를 잃거나 신뢰 상실 위협에 처하는 시기다. 해외 정부나 중앙은행, 국제 투자자들은 달러의 안정성과 미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달러를 실물 자산으로 교환하려 하고 그 시작은 1933년의 은행 파산과 금 수요였다. 당시 미국 시민들은 은행에서 실물 금을 요구했고 1971년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달러 보유액을 금으로 교환하려 했다. 오늘날 2026년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금 보유를 늘리면서 동시에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 무역 결제 시스템, 금본위 결제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불신이 퍼지기 시작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가치를 잃어가는 통화와 자산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긴다. 이 패턴은 부채가 수학적으로 감당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선택하는 일련의 단계들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오히려 명확한 수학적 규칙에 따라 반복된다.
패턴을 이해하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분명히 알게 된다. 세 번째 단계, 정부의 금보유고는 완전히 정체된 채로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이후로 정확히 8,4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5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 금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웨스트포인트 금고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재무부의 장부에 등록되어 있다. 아직도 법정 가격인 온스당 대략 4,222달러로 평가받지만 현재 시장 가격은 온스당 4,600달러를 훌쩍 넘는다. 이는 공식 장부가보다 199배나 높은 수치다. 즉, 정부는 만약 금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숨겨진 자산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 자산은 있다. 현실이다. 단지 1973년 회계 기준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네 번째 단계, 재평가 사건이다. 정부는 공식 정책 조치를 통해 금보유고의 시장 가치를 재조정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재무부 장관이 연방준비제도와 협력하여 현재 또는 예상시장 가격에 맞춰 금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 새 통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금 가격을 온스당 2만 달러로 재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8,333톤의 금을 온스 단위로 환산하면 2,615만 온스가 된다. 이것에 온스당 2만 달러를 곱하면 정부의 재무상태표에 즉시 5,230조 달러의 가치가 생긴다. 이 돈은 기존 부채를 갚거나 금융 시스템을 재자본화하거나 확장된 통화 공급을 뒷받침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금 기반 디지털 화폐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정책이다. 행정명령, 긴급입법, 재무부 발표, 국민에게 아무 경고도 없이 실행된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끝나버린 뒤다. 기회를 잡을 시간도 없다. 이제 1933년과 1971년, 바로 이 네 단계의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살펴보자. 이를 통해 2026년이나 20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가 이해가 되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일이 끝난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은 이미 이전되어 버릴 것이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한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물결이 시작된다. 1933년 초가 되면 미국 정부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부채와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단순히 GDP에 비해 높은 부채 수준이 아니라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체계적인 위기였다. 은행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디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으며 국민들은 신뢰를 잃은 종이 화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급격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 취임한다. 그 시점까지 이미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1단계, 정부 부채 위기다. 대공황으로 세입이 급감했고 구호 지출이 폭증하면서 재무 상태는 곧 붕괴 직전이었다. 2단계,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달러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은행 대기 행렬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종이 달러를 실물 금으로 바꾸려 하고 연방준비제도는 금 보유고를 빠르게 소진한다. 3단계, 정부는 파산 직전이다.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 보유량은 8,133톤으로 남아있지만 재무부 장부에는 온스당 2,000달러로만 평가되어 있다. 숫자는 맞지 않는다.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4단계, 재평가의 도래다. 하지만 먼저 국민으로부터 금을 빼앗아야 한다. 1933년 4월 5일 루즈벨트는 행정명령 600-2호를 서명한다. 이는 금 강제 수집령이다. 이 명령은 모든 미국 국민이 금화, 금고에, 금증서를 연방준비제도에 넘기도록 강제한다. 단, 최대 100달러 상당의 금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수집용 또는 수집 가용으로만 한정된다. 모든 것을 제출하세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 1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오늘날 환산하면 대략 23만 달러에 해당하거나 연방교도소에서 10년을 꼬박 썼거나 둘 다를 의미합니다. 예외는 일부 좁은 경우에 한정됐는데 정당한 산업용 금이나 치과, 보석 제작용 금은 예외로 인정되었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저축이나 가치 저장을 위해 금을 소유하는 경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즉시 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조국을 위해 애쓰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34년 1월 31일 정부는 금 재평가를 강행합니다. 당시 정부는 전 금 보유액법을 통과시키며 공식 금 가격을 온스당 2천여 167달러에서 35달러로 대폭 인상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려 69% 이상 가격이 뛰어오른 겁니다. 정부는 이로써 엄청난 종이상의 이익을 얻었죠. 국민들이 강제로 넘긴 금은 온스당 2,667달러였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35달러로 평가되어 정부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상치를 토대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을 재자본화하고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금을 넘기면 온스당 2,667달러를 받고 정부는 즉시 같은 금을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가치의 40원의 퍼센트를 한순간에 잃는 셈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계속해서 금의 새 가치인 35달러를 근거로 통화 공급을 무차별로 늘리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어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강하게 끈질기게 시민들이 받은 달러의 구매력을 잠식했고 결국 시민들은 하락하는 종이 화폐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상승하는 금을 보유하며 디플레이션 동안 쌓인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었죠. 이 패턴은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1933년 위기가 찾아왔고 부채 위기와 은행 파산이 잇따랐습니다. 같은 해 4월 정부는 금을 강제로 몰수했고 1934년 1월에는 금 가격을 69% 올려 재평가했어요. 이후 1945년까지 정부는 끊임없이 통화량을 늘리며 부채를 점차 소멸시켰고 그 결과 정부는 부채 함정을 벗어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은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이 조국을 위해 금을 넘긴 것이라고 착각하며 애국심을 과시했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금융 파멸을 스스로 재단하는 셈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지금 우리가 다시 목격하려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1971년을 살펴보죠. 이 역시 다른 기술을 썼을 뿐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Z 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전후 화폐 체계를 만들었어요. 미국 달러는 온스당 고정 환율인 35달러의 금과 연동됐고 다른 주요 통화들도 달러에 연동됐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각국 중앙은행이 쌓인 달러를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약 20년간 이 체계는 잘 작동했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전쟁, 막대한 군사비, 대형 복지 정책들이 겹치며 미국은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이 모든 과정이 명백히 진행 중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것, 두 번째는 달러 신뢰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세 번째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달러와 교환 가능한 실물금을 강하게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도 따라 나섰고 모두 금을 원했습니다. 1971년 8월이 되면 미국은 남은 금이 대략 10,000톤 정도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달러 공급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죠.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브레턴우즈 체계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통령 닉슨은 전국 방송에 나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일시적인 달러의 금 환전 정지라고 불렀죠. 그리하여 금 교환 창구가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 정부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달러는 실체가 없는 신뢰 기반 화폐, 즉 페이퍼 화폐로 전락했고 미국 정부의 약속과 미국의 군사적 우위, 특히 글로벌 석유 시장을 통제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의지하게 되었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바로 달러의 즉각적인 금 대비 평가절하였던 겁니다. 공식 가격은 여전히 한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금이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자 폭발적으로 가격이 뛰었어요. 7-11년에는 공식 가격이 여전히 35달러였고 81년에는 한 온스당 195달러까지 치솟았죠. 단 3년 만에 5배, 5.6배나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80년에는 최고치인 850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 하의 공식 가격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수치로 단 9년 만에 2배, 22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번의 메커니즘은 1933년과는 달랐어요. 직접 몰수하는 대신 정부는 이미 금 보유고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할 필요가 없었죠. 대신 페그, 환율 고정가 깨지면서 시장의 힘에 의해 금의 시장 가치가 재평가된 겁니다. 정부는 8,3,333톤의 금을 보유했고 이 금의 시장 가치는 11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어요. 비록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에 공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게 되었지만 정부는 이 거대한 금 보유고를 심리적 앵커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하며 돈 공급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전쟁 부채와 대공황 이후의 대규모 복지 정책 비용을 인플레이션으로 잠식했어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0%에서 14%까지 수년간 지속됐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부의 이전 결과는 명확합니다. 현금이나 채권 또는 어떤 고정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진 시민들은 1970년대 동안 실질 구매력을 약 80% 잃었어요. 반면 물리적 금을 가진 시민들은 공식 가격이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오르면서 무려 2,320의 수익을 거뒀고 정부도 이 과정을 통해 부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잠식하는 동안 금 보유고는 실질 시장 가치에서 엄청나게 상승했죠. 1933년과 다른 점은 그때는 정부가 먼저 금을 몰수하고 재평가했지만 이번에는 1971년 먼저 금 교환 창구를 닫고 시장이 금을 크게 재평가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2026년이나 20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핵심 예측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하면서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이익을 챙기기 전에 대부분이 알기 전에 이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사례들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금을 몰수하지 않고 정책을 통해 금의 가치를 다시 부여할 겁니다. 아마도 새 디지털 달러나 부채 재조정의 일환으로 금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거나 금을 재평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동일한 4단계 패턴이 반복되지만 실행 방법만 다를 뿐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정부는 부채의 함정을 빠져나오고 종이화폐를 가진 대중은 체계적으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2026년 1월의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계 하나는 미국 부채가 위기적 임계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에 이르고 부채 대비 GDP 비율은 128%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933년에는 GDP의 약 40% 정도였고 1971년에는 35%,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4%에 불과했죠. 지금은 미지의 영역으로 빠르게 치달으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만 해도 1조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국방비보다 많고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큽니다. 이제는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어가고 있죠. 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이 명백하며 정부는 세금을 충분히 올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정부는 지출 삭감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혜택과 국방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렵고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비제 이자율이 평균 7%인 상황에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6%에서 7%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겨우 20%에서 3% 성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셈이죠. 남은 현실적 선택지는 화폐의 가치를 낮추거나 채무 불이행인데 과거에 2차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금을 재평가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검증 완료.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2단계는 달러가 국제준비통화 지위를 잃거나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브릭스, BRICS. 국가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등 신흥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6년 1월에 무역 결제용 유닛 통화를 도입했는데 이 통화는 금으로 40%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오일 거래를 전적으로 달러로만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중국의 원화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페트로달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첩이 6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립적 평가들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5,000톤이 넘는 금이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232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액 점유율은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외환 보유액의 71%가 달러였고 2026년에는 58%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1971년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바로 그 패턴과 동일한 신호입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달러 대신 금을 요구하며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죠. 지금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무역 거래를 달러에서 점차 벗어나 금을 축적하며 달러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 금의 재평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 검증 완료.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4단계는 정부의 금 보유량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811 제 6톤으로 1971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금은 다음 위치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켄터키주 포트노크스 4.582톤, 뉴욕 웨스트 포인트 금고 1.82톤, 덴버 조페소 LDO바 64톤, 뉴욕 연방준비은행 4.28톤입니다. 재무부 공식 기록상 이 금의 가치는 1973년에 정해진 온스당 40.2달러로 아직 책정되어 있으며 지금 시장 가격인 온스당 4비억 600달러와는 차이가 큽니다. 현재 금 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자산, 즉 재평가를 위한 실질적 무기는 바로 이 금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인 온스당 600달러 기준으로 보면 133톤의 금은 실질 가치로 1조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값을 온스당 1만 달러로 재조정한다면 이는 대차대조표상 2조 6천억 달러로 잡힙니다. 온스당 2만 달러로 재평가하면 5조 2천억 달러, 3만 달러로 재평가하면 7조 8천억 달러가 되며 이는 전체 국가 채무의 약 14%를 한 번의 정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금이라는 자산을 통해 채무 위기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적 위기와 긴급 조치를 정당화할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존재하며 1933년과 1971년을 거치면서 금보유액과 관련한 법적 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보유법 Gold Reserve Act과 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은 이미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대통령의 행정권도 유효합니다. 4단계 검증 완료.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고 5단계는 재평가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내부 재무부 보고서는 금 증서 비율의 현대화, 즉 재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연방준비법은 이미 명시적으로 재무장관이 공식 금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근 정책과 학계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대안적 준비자산 체계와 실물자산 기반 강화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금입니다. 국제금융규제인 바젤 협약하에서 금은 1등급 자본으로 인정받으며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들이 주된 준비자산으로 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재평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평가를 촉발할 가장 유력한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큰 폭의 달러 위기, 글로벌 준비통화 지위의 상실이 가속화되어 자본이 급히 떠나가는 상황, 채무 관련 정치적 대치가 심화되어 사실상 디폴트가 임박하는 경우, 지속 가능한 금리로 채권을 매수하지 못하는 국채 경매 실패, 중동이나 타이완 등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충돌로 달러 흐름이 붕괴되는 사건, 또는 미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RICS, 연합의 대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긴급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사태, 금융권의 붕괴와 지역은행의 연속 실패, 긴급 구제 금융이 필요한 신용경색 또는 단순히 국가 부채가 사흘곱바의 이상인 사상 최대 규모인 사흘곱조, 사흘곱조는 사흘이 사의 음과 비슷해서 생긴 말로 사천조를 일컫는 말입니다가 되어 심리적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촉발 요인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재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가능한 시나리오와 메커니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재평가를 통한 채무 관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공동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금 보유량을 세 가격인 온스당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로 재평가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 잡히는 대차대조표의 가치가 3조 9천억 달러에서 6조 5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죠. 이 돈을 활용해 국채 일부를 직접 상환하거나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를 지원하거나 그 둘 모두를 추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는 금과 실물 자산 대비 크게 가치가 하락하며 금 보유자들은 보호받는 반면 현금 보유자들은 구매력 손실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 금태환 디지털 통화 시스템입니다. BRICS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금태환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고 확장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경쟁력을 잃거나 영구적인 준비통화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온스당 25,000달러로 재평가를 선언하고 시민들로부터 금을 그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접근성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매 금 공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프리미엄은 온스당 50에서 100%까지 치솟으며 일반 시민들이 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뉴스로 이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현실적인 시간 예측을 위해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73년대 초 경제 위기가 심화되던 1932년 말 금 몰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재평가는 1934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14달이었죠. 또 79년대 초 달러 위기가 심화되던 1971년 금문이 폐쇄되고 즉시 재평가가 시작되어 1970년대 내내 시장이 재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면 지금의 채무 위기는 이미 매우 심각하며 128%에 달하는 GDP 대비 부채 상태와 외국 국채 판매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예상 타임라인은 12에서 18달, 즉 2년에서 2년 사이에 해당하는 2026년 중반에서 2028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주시해야 할 총매와 지표들도 있습니다. 채무 결속 위기 대결은 12에서 24달마다 반복되는데 다음 큰 위기의 촉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대형 실패입니다. 이미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 달러 지수 DXY는 중요한 지지선을 깨뜨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DXY가 95 아래로 확실히 떨어진다면 이는 신뢰 하락을 의미하죠.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통화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는 심리적 지표입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정책과 무관하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5%에서 6% 이상으로 치솟는 것도 위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는 수학적 의미는 부의 이동과 재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미래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를 꼭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2026년 1월에 1온스당 4,660달러에 구입한 실물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정부가 이듬해인 2027년에 금 시세를 10,000달러로 재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죠. 그 순간 당신의 금은 하루아침에 달러 기준으로 335% 이상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부터 당신의 구매력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락하는 와중에도 당신만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달러를 쥐고 있는 셈이죠. 달러 표시된 채권, 현금, 저축 계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실질적으로 77%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폭락하고 당신은 현대사 최대의 부의 이동 속에서 감가상각하는 종이돈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은 언제나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나 이해, 참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학적 필연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될 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1931년 영국 인구는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1933년 미국 국민들은 금 강제 수집을 예상치 못했으며 1971년 세계는 닉슨 쇼크를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패턴은 어김없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매일 늦게 대응할수록 재평가의 순간은 더 가까워지고 일단 발표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패턴 인식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3년 부채 위기가 금 강제 수집으로 이어졌고 이후 공식적으로 69%의 재평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갚기 위해 체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피했고 현금을 쥔 시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죠. 1971년 부채 위기가 금 수출입 정책 종료로 이어졌고 이후 9년 동안 시장 재평가가 2,290%나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채무를 희석하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 패턴은 완성됩니다. 정부는 부채를 피했고 현금을 쥔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죠. 2026년 부채 위기는 국내 총생산의 128% 수준에 도달했고 달러는 준비통화 지위를 잃거나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 보유량은 55년간 8,033톤의 정체 상태이며 재평가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역사적으로도 그 가능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수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지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20%에서 130%를 넘기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 달러가 준비통화 지위를 잃거나 위협받을 때, 그리고 정부가 터무니없이 오래된 공식평가로 막대한 금 보유량을 쥐고 있을 때, 재평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와 어떤 가격에 실현될지의 문제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이미 수차례 이와 같은 전략적 플레이북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는 검증 가능한 역사입니다. 1933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610-2는 공개 기록이며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1971년 8월 15일 발표 역시 영상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금정책 개편을 논의하는 재무부 보고서 역시 공개 문서입니다. 둘째, 부의 이동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의도된 전략입니다. 정부는 재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피해가는 동시에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질 구매력으로 부를 지키고 현금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듭니다. 대중은 이 일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스템의 설계자들, 재무부 관계자들,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대형 은행들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둡니다. 셋째, 기회의 문은 빠르게 닫혀가고 있습니다.
부채는 역사상 최고치인 국내 총생산의 백이 28%에 달하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달러 신뢰도는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달러화의 위상이 위협받거나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10배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 가격 상승은 명백히 신뢰 하락의 신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패턴이며 이것이 수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왔으며 이는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의 이전은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구조적 과정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의 타임라인은 앞으로 12달에서 20달 사이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주류 금융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CNBC가 특별 세그먼트를 내보내고 SNS에서 화제에 오르기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재평가 소식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당신이 포지션을 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금은 구할 수 없거나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고 기회는 이미 사라졌을 테니까요. 지금은 이분법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과거 패턴을 무시하고 달러와 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을 유지하는 것. 1933년이나 1971년과 같은 조건과 빚더미 속에서도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그리고 재평가가 일어나면 그때는 직접 체감하는 부의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구매력의 소멸을 목격하는 것이죠. 바로 1933년 시민들이 겪었던 것처럼 1971년 달러 보유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패턴은 당신의 희망을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실물금과 소수의 은에 배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부채 화폐화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보험을 사는 것과 같죠. 그런데 금은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달러가 금에 대해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화폐의 화폐적 약화, 즉 디베이슨, 디모네타이제이션 때문이니까요.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패턴이 월별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견뎌야 합니다. 재평가가 오면 그것은 시장의 사건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1931년 영국 중산층은 파운드 위기 동안 왜 자신들의 부와 구매력이 사라지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33년 미국 중산층은 정부가 자신들의 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유를 몰랐죠. 1971년 세계인들은 닉슨 대통령이 금 창구를 닫은 후 왜 달러의 구매력이 급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당신의 이해나 믿음, 또 동의나 참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필연성과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당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쪽, 재평가된 자산을 가진 정부 쪽일지 아니면 가치가 하락한 화폐를 쥔 시민 쪽일지 말이죠. 그럼 이 시리즈에서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평가 시나리오별로 금의 공정 가치를 산출하는 정확한 수학적 계산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승수 효과, 왜 은이 금보다 3배 또는 5배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작은 시장과 이중 통화 산업 역할 때문이죠. 이후에는 화폐 가치 하락 시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파괴되는지 지난 100년간의 주요 통화 위기 사례를 통해 상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이 패턴이 진행 중인 동안 아직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보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미 일어난 부의 이전 후를 설명하거나 기회가 사라진 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죠.
이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만약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었다면,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이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번 재평가를 대비해 포지션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조건들이 똑같이 유지되는데 왜 이번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패턴은 완성되고 있고 타임라인은 점점 더 빠르게 압축되고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